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수특 문학 적용학습 5강의 고전산문의 5강이죠. 서재 야회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재 야회록 같은 경우는 서재야 회록이 아니라 서재 야회록이에요. 서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책 읽는 곳 있죠? 그 집에서 보통은 책 같은 거 잔뜩 꽂혀 있고, 이렇게 아버님께서 많이 쓰시죠, 보통. 이렇게 뭐 집에서 일을 좀 하시거나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공간인데, 이 과거에는 집에 기본적으로 방도 더 여러 개가 있었고, 여유가 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서재가 보통은 있었고, 그 다음에 야회라는 거는 밤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이상의 인물이 모여서 얘기를 하나보다 생각할 수 있겠고, 록자는 기록입니다. 기록. 자, 내용을 볼게요. 한 사부가 있었다. 성명은 적지 않는다. 옛것을 좋아하고 시리에 차 있었으며 중요한 건 이거야.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했다. 가세가 비록 군색해도 품은 뜻은 크고 넓었고 달산촌에 별채를 짓고 살았는데 문을 닫아 걸고 왕래를 끊고는 책만 즐겼다. 자, 그러면 이 한 사부가 중요한 인물일 거야. 관련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근데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했다. 그래서 산속에 숨어 살고 있었다. 여기서 근데 그니까 우리는 숨어 산다 하면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이제 뭐 세상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시민단체를 조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도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에이 망할 세상 이러고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산속에서 뭐 하냐면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그냥 풀 뜯어먹고 과일 뜯어먹고 이러면서 동물 잡아먹고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지. 이 오늘날하고 다르죠. 오늘날에는 그렇잖아.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도 바꿀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마음에 안 든다고 왕을 바꾸면 그게 반역자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과 뜻이 맞지 않아 산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이웃집도 그의 얼굴을 못 본 지 오래되었고 굉장히 좀 사람을 좀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래로 좀 내려가 볼게요. 하늘이 맑고 은하수가 흐르고 있고 밝은 달이 빛나고 맑은 이슬 영롱하고 이거 보니까 지금 딱 밤에 달과 별이 아름답게 떠 있고 하니까 기분이 좀 약간 야리꾸리해지겠죠. 그래서 가을을 슬퍼하던 송옥이라는 인물이 떠오르고 이백이라는 인물이 달을 즐기던 흥취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슬픈 마음을 흥취를 따라서 여기서 흥취는 꼭 신나고 흥겨운 것만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감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달과 함께 이제 그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달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시를 짓습니다. 보시면 쩡쩡 시냇가 나무 찍어내는 소리뿐 고즈넉한 서재에는 이웃도 적다. 찾아오는 이가 많지 않은 상황,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 상태에서 달을 보며 외로움과 약을 찢노라니 옥토끼만 불쌍하고 술잔 멈춰도 누가 있어 달에게 물어볼꼬. 자, 달이라는 자연물 활용하고 있고 누가 있어 라는 말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달을 보며 쓸쓸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풍나무 숲속에선 이슬방울 소리 들리고, 자, 청각적 심상도 알아주시고요. 대목 골목 깊고 깨끗해 먼지조차 일지 않네. 자, 이거는 대목 골목 깊고 깨끗하다 해서 깨끗한 거는요, 대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시각적 심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대부분의 그 구절이 시각적 심상으로 연결은 가능한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해와 달, 해는 좀 다른데요. 달 같은 경우는 뭐 냄새나 소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으로 많이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시랑은 다르지만 뭐 색채어가 쓰였다, 뭐 새하얀 눈 이러면은 이제 뭐 시각적 심상이 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고전 산문을 배우지만
이제 이렇게 작품 사이사이에 시가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고, 그 시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시 한 편에 대한 문제를 내듯이 출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품 사이에 들어가 있는 시는 반드시 그 어떤 내용이나 형식적인 것들을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봉황색인 누각 떠나온 지가 몇 해런가. 뭔가 지금 이 사람이 어차피 그 세상으로부터 숨어 있는 상황, 산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건 다들 앞에서 확인을 했죠. 봉황색인 누각은 화려한 곳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뭐 서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양이겠죠. 뭐 사람도 많고 온갖 돈과 명예가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곳, 이런 곳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미인을 어찌 만나랴, 뭐 더욱 시름겹도다. 여기서의 미인은요, 물론 아름다운 여인일 수도 있지만 뭐 그리움의 대상 정도,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누구 뭐 스승님일 수도 있고, 또 양반 사대부들은 임금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 요 정도로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쓸쓸한 마음과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는 그런 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말을 마치고 슬퍼하면서 방으로 들어와. 근데 글방, 서재겠죠, 서재. 그 안에서 두런두런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뭐지? 도둑인가? 이러면서 봤는데 보니까 그중 한 사람은 까만 비단 옷에 검은 관을 썼고 중후하고 꾸밈이 적고 가장 연장자였다. 또 한 사람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모자를 벗었는데 맨상투가 위로 도드라져 있었다. 또 한 사람은 흰 옷에 관건 용모가 배곡같이 희고 깨끗한 눈 같았고, 마지막 사람은 검은 옷 검은 모자, 완전 다 까맣죠? 얼굴은 푸르게 칠한 것 같으며 못생기고 작달막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원래 같으면 뒤에 내용까지 보고 알고 보니 사물을 의인화한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교재가 뭐 이렇게 뭐랄까 어느 정도 이제 의인화돼서, 그러니까 사물을 의인화해서 뭐 작품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안다고 전제하고, 그럼 무엇을 의인화한 걸까 생각을 해보면, 까만 옷을 입고 있으면 이게 지금 그 문방사오라고 해서 붓, 벼루, 먹, 그 다음에 종이, 이렇게 4개, 붓글씨 쓸 때 필요한 거 4개예요. 이 4가지 중에 하나하나씩을 다 이제 의인화를 한 건데, 까만 비단옷 하면은 2가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까만 게 뭐야? 그 4개 중에 확실한 건 종이는 아니고, 붓도 사실 생각해보면 까만 먹물이 묻어있는 이미지가 익숙할 뿐이지 원래 까맣진 않아요. 그러면 벼루 아니면 먹일 거야. 근데 까만 옷을 입었는데 가장 연장자라고 하면은 사실 먹일지 벼루일지 모릅니다만, 뒤에 검은 옷 검은 모자에 작달막했다, 못생긴 건 그냥 하는 말이고 작달막했다가 중요해요. 먹이라는 게 뭐냐면 벼루가 이렇게 있잖아.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그죠? 물을 파란색으로 해줄게. 물을 부어. 그 다음에 먹을 이 물 부은 데다가 두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이 먹에 있는 검은 가루와 물이 뒤섞이면서 우리가 아는 먹물이 만들어져요. 먹물이잖아, 말 그대로. 그죠? 근데 그러면 먹은 갈면 갈수록 점점 작아지겠어요? 사이즈가 그대로겠어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작달막한 건 먹,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그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은 벼루,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알록달록한 옷에 모자를 벗어서 맨상투가 위로 도드라진 사람은, 이게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은 맨상투가 위로 이렇게 도드라진 거야. 사람으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붓이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렇게 생긴 거. 그 중에서도 요 부분, 이 붓 끝 부분을 사람이 상투를 위로 높이 뜨고 틀어 올리고 있는 그런 모양에 빗댄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흰 옷이 흰 종이인 거는 뭐 다 아실 거고.
자, 그래서 이 생김새랑 어떤 사물인지를 연결을 왜 이렇게 꼼꼼하게 하냐면 이거에 대한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라는 말이 네 명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그 한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거는 내신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하나씩은 문제가 나올 것만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말투가 좀 특이한데 누가 능히 없음을 몸뚱이 삼아 삶을 거짓으로 삼고 죽음을 참으로 삼을 수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잘 모르겠죠. 다음 누가 움직임과 고요함, 흑과 백이 한 가지 이치임을 알 것인가? 라고 하는데 여기는 좀 알만해요. 사실 앞에서는 없음을 몸뚱이 삼는다, 삶을 거짓 삼는다, 뭐 죽음을 참 삼는다. 다 되게 모순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그 의미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묻는 내용이 많이 없고 그보다는 움직임과 고요함 이거 반대말인 것 같고 흑과 백 이건 뚜렷하게 반대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 가지 이치이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이 네 개의 사물이 뭐인지를 알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네 개의 사물을 먼저 써보면은 검은 옷은 벼루, 그 다음에 맨상투, 모자를 쓰지 않고 맨상투를 위로 틀고 있는 존재, 그래서 벗은 모자라고 해요. 벗은 모자는 붓, 그 다음에 흰 옷은 종이, 마지막으로 까만 옷은 까만 옷 말고 검은 모자는 먹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라는 건 뭐냐면 붓글씨 쓸 때 뭐랑 뭐가 움직일까? 당연히 붓으로 쓰니까 붓 움직일 거고 먹물을 갈 때 먹도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고요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벼루나 종이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벼루나 종이 이것은 가만히 있는 것들. 이 네 개의 소재가 함께 작용을 했는데 어떤 건 움직이고 어떤 건 움직이지 않게 고요하게 있으면서 붓글씨를 쓰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되게 별거 없는 얘기인데 되게 뭔가 있어 보이게 말하죠. 그리고 흑과 백 이거는 그냥 말로 해도 알겠죠. 붓, 먹, 벼루는 까만색, 종이는 하얀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상한 말로 뭔가 붓글씨를 쓰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재밌게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거는 참고사항인데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 이렇게 한지는 가벼워서 잘 움직이거든.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올려두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 문방사호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건 서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벼루에다가 물을 붓는 데잖아. 그거 뭐 세수하듯이 손으로 받쳐오진 않겠죠. 그 물을 담아서 벼루에 부을 물을 담아서 쓰는 거를 연적이라고 해요. 근데 연적이나 서진 같은 경우도 글쓰기 할 때 있으면 좋지만 네, 이것들은 문방사호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뭐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사, 여, 뇌라면 충분히 막역한 벗이 될 만하지 하며 무릎을 당겨 앉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 여, 뇌는 장자 이게 뭐냐면 작품이나 책 이름에다가 이렇게 꺾은 표시를 하거든. 꺽쇠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장자라는 책에 나오는 네 명의 친구인데 얘네들도 지금 네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 명이 서로 친한 친구임을 드러내고 있다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흰옷이 주인 없어서 방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될까 했더니 벗은 모자 붓이 주인이 무리와 떨어져 홀로 살며 함께 거처하는 건 우리뿐이고 수고로운 일을 한 지도 오래되었고 나는 노둔하다는 놀림을 받았고 자네는 경박하다는 꾸지람을 들었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낡았다라는 거야. 저 사람은 운명이 다하고 이 사람도 흠결이 생겼네. 여기서 저 사람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100% 확신할 순 없지만 운명이 다했다는 건 먹이 거의 다 달았다는 거, 흠결이 생겼다는 건 벼루에 금이 갔다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맞겠죠? 자, 그래서 주인과 함께 거처할 때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흰머리 늙은이 어디 갈고 일편단심이야 쓰러지지 않으리. 그래서 조원진이 올린 사표라는 거는 조원진 누군지 알아요? 혹시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있을 수도 있겠다. 원진이. 근데 이 조원진이라는 인물은 옛날에 이제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조선이 아니죠. 그 한반도는 고려가 지배하고 있었다면 중국은 송나라가 지배를 했어요. 고려 말에는 원나라가 이제 지배를 하지만 하여튼 그 송나라에서 이제 조원진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귀양 갈 일이 생겼어요. 원래 좋은 사람인데 어떤 모함을 당해서 귀양 갈 때 이런 표현을 썼대. 그럼 여러분들 억울한 일 있을 때 옛날 송나라의 훌륭한 학자나 신하의 어떤 그 말을 인용해서 말하나요? 그러지 않죠. 근데 이 지금 의인화된 문방사우들은 그렇게 옛날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이렇게 막 인용해서 쓰거나 한단 말이야. 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 보면은 이 뒤에 공자의 말도 인용을 해요. 보시면은 현학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문제가 나와. 근데 현학적이라는 거를 알면 되게 쉬운 선지거든. 이게 뭔 소리냐면 자신의 학식을 뽐내고 있다. 이 정도의 뜻이야. 근데 맞잖아요. 그죠? 아는 게 있으니까 아는 걸 이렇게 드러내면서 말하는 건데 근데 이거 현학적을 몰라서 못 푸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흰옷은 이 내 친구들은 이대로 슬퍼하고 있었는데 흰옷은 언제까지 슬퍼만 할 거냐라고 하면서 붓한테 벗은 모자한테 뭐라고 하냐? 자네는 검은 머리이면서 흰 머리라 하고 속이 비었으면서 단심이라 하니 되겠는가? 그러니까 붓이 가진 어떤 그 사물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놀리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벗은 모자, 붓이 말합니다. 고루하구나. 구망씨는 시를 모르는구나. 흰 바탕에 색을 칠한다는 뜻은 어찌 알겠는가? 구망씨는 뭐냐면 원래는 나무를 관리하는 벼슬 이름인데 여기에서는 그 나무로 만들어낸 종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은 옷이 그러니까 먹이 비단옷한테 까만 비단옷을 입은 존재한테 두 사람은 입을 닫게나 뭐 깎는 듯 가는 듯 이렇게 하는 자라야 비로소 시를 말할만 하도다라고 하는데 깎고 갈고 이거 뭐예요? 벼루에다가 먹을 가는 작용을 말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자신의 솜씨를 갈고 닦는다 그 뜻이랑 관련해서 절차탕마라는 한자성어가 쓰일 수 있는데 얘네들은 모양은 사람이지만 본질적으로 사물이잖아요. 그리고 먹과 벼루는 실제로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깎는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 몸을 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물의 특성을 고려해서 구절의 의미를 이해한 것 그것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 알아두세요. 그 뒤에 다른 산의 돌이라도 내 옥을 다듬을 수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먹을 다듬는다는 말은 못 들었네. 여기서 먹은 옥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이것도 역시 놀리는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옥이야? 옥이면은 깎아서 좋은데 너는 먹이니까 다듬거나 깎는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장난을 치는 거죠. 근데 그랬더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렇군 옥은 아니지 라고 하면서 다 같이 하하하 하고 웃었대요. 사실은 우리 요즘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뭐가 웃기지 싶을 수도 있는데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제 중의적인 표현 있잖아요.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좀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네 사람이 시를 짓는 거를 보던 선비가 이제 그들 앞에 등장을 해서 뭐 괜찮으니까 나오쇼 한 다음에 자기 선비까지 포함해서 5사람이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네 사람은 자신들을 멀리 내버리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뭐 다 썼으면 버리긴 해야 되겠지만 너무 멀리 버리지는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사라져요. 그 뒤 선비는 말똥말똥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냥 소설을 읽다 보면은 뭐 밤에 여기 물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물괴는 사람에서 사물로 된 것, 반대로 사물에서 사람이 된 것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하여튼 밤에 물괴를 만난 거에 대해서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음 줄 만났던 일을 미처 생각하니 알듯도 한데 해가 이미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다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알 것도 같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느껴봤을걸? 아침에 일어나서 간밤에 꾼 꿈을 생각해보면 처음엔 잘 기억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억이 안 나죠. 그런 게 그 사람의 원래 현상인데 사람의 신체에 어쩔 수 없는 구조인데 여기에서 이런 만났던 일에 대해서 알듯도 하다라는 표현은 꿈이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요. 해가 창문을 비추고 있다는 것도 꿈을 꾸고 잠을 자다가 늦잠을 자버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꿈인 거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 쳐주는 이런 표현이 뭐냐면 꿈과 현실의 경계를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고 모호하게 하는 표현인 거고 다른 이제 꿈을 활용한 소설들이 많은데 다른 그런 소설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꿈과 현실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선비가 자신이 쓰던 그 문방사우들을 꺼내나 봐요. 그래서 그것들이 낡아서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해요. 근데 약속한 것도 있고 또 밤새 같이 시를 지으며 얘기를 하며 놀았던 것도 있으니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고 으슥한 곳에 묻으면서 제사를 지내줍니다. 여기서 글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는 거 우리는 제사하면 먼저 떠오르는 거는 사실 뭐 동태전 이런 거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 제사를 지을 때 제문이라는 것을 썼어요. 제문. 제문이라고 하면 제사 때 쓰는 글인데 보통은 그 제사의 대상 있죠. 누가 죽었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애도의 마음을 드러낼 때 드러내는 내용으로 구성이 돼요. 여기서는 문방사후에 대한 애도를 하겠죠. 자, 그리고 그런 물건에 대한 애도가 또 있었는데 다른 작품에도 뭐냐면 조침문이라고 해서 바늘 있잖아. 바늘 쓰던 바늘 부러지니까 그 바늘로 바느질하던 여성분이 이렇게 조침문이라는 걸 쓰셔요. 그 바늘이랑 정이 많이 들었나 봐. 그래서 그걸 인용한 문제, 약간 수능형 문제죠. 외부 작품 인용하는 거.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니까 잘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 문제를 보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만 좀 수정을 좀 할게요. 뭐냐면 앞에서 그 검은 옷이 벼루라고 했는데 벼루랑 저기 누구야 먹이랑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만 설명하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벼루는 비단옷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할 것 같고 검은 비단옷입니다. 이게 벼루. 그리고 검은 옷에 검은 모자. 요렇게 쓰면 요렇게 입고 있는 존재는 먹. 그래서 요렇게만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옷과 모자 또는 비단옷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는 6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기의 작품과의 비교인데요. 규중치루 쟁론기예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규중치루라고 하면은 사실 원래 존재하는 단어는 아니야. 문방사오는 사전 치면 나오는데 규중치루는 딱히 없는 말이에요. 그치만 이제 그 선비들이 글 쓸 때 이렇게 쓰는 도구를 문방사오라고 한다면 이제 당시 부녀자들이 이제 그 바느질 할 때 쓰는 도구는 규중치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런 내용의 어떤 그 고전 소설이고, 그리고 여기서 답이 되는 건 뭐냐 보시면은 3번 볼까요? 윗글과 보기의 물괴들은, 이 보기에도 물괴가 나와. 자, 바늘 뭐 이런 것들이 의인화돼 가지고 물괴로 나오는데 모양에 따라 이름이나 호칭을 붙였다. 뭐 어느 정도는 맞아요. 우선은 앞에서 막 이제 뭐 검은 아니 벗은 모자라든지 뭐 흰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생김새, 그러니까 물건의 생김새 그리고 인물의 생김새와 관계가 있죠. 그거는 맞아. 근데 보기를 잘 보시면은 바늘을 세요각시라고 한 거, 허리가 가늘어서 세요각시예요. 허리 요자입니다. 가위를 교두각시라고 한 거, 머리가 서로 교차해서 교두각시, 이건 맞는데, 근데 인두를 인화부인이라고 하고 다리미를 울낭자라 그러고 자를 척부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척자가요 그냥 자 척자예요. 인화라는 거는 인두라는 뜻이고 울이라는 게 다리미 울자예요. 즉 보기에 나오는 물괴의 경우는 모양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밑줄 쳐져 있는 자, 인두, 다리미 요 세 개는 쓰임새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돼요. 이거는 규중치루 쟁론기를 배웠던 학생이라면 아주 쉬울 테고, 그렇지 않다면 좀 꼼꼼히 봐야겠지만 어떤 이름을 붙인 원리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보면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8번, 이렇게 시 나오는 문제의 극혐이죠. 근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네 사람이 지었을 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뭐 처음 보는 시인데 막 대단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잘 보면 돼요. 답이 되는 건 우선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보세요. 우연히 산중에서 네 노인을 알았네. 그러니까 화자가 4명의 노인을 알게 되었다는 거야. 그럼 이건 누가 썼을까? 아마 물괴가 아니라 선비가 썼겠죠. 그죠? 그렇게 보는 게 그 본문의 내용상 맞잖아요. 다른 거 하나만 볼게요. 1번만 봅시다. 유유히 내려오던 역사책은 연기가 되어 버렸고 누덕누덕 만신창이 남아 나로부터 전해졌네. 자, 여기서 과거의 역사가 누덕누덕해진 채로 누구를 통해 전해지냐, 무엇을 통해 전해지냐, 바로 종이를 이용해서 만든 책을 통해 전해지잖아요. 1번은 흰 종이, 아니요, 흰 옷이죠. 흰 옷 또는 종이가 이렇게 그 썼을 법한 그런 시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것들도 찾아보면 되는데 4번을 제외한 나머지 1, 2, 3, 5번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예로부터 어떤 그 쓰임새들이라든지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거. 아니, 왜냐면 아주 옛날부터 벼루도 있고 먹도 있고 다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좀 특징이에요. 네, 그러면 다음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문제는 13번을 볼 건데요. 이거는 뭐 이 작품 자체가 고전 소설인데 고전 소설에서 원래 중요하게 이제 그 파악해야 되는 건데, 호칭이나 부르는 말이 누구를,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자, 답이 되는 게 5번이거든. 왜 5번일까? 한번 봅시다. 2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검은 옷이 까만 비단 옷에게 눈짓하며 이르기를 두 사람은 입을 닫게나 라고 해요. 그럼 검은 옷은 먹이고 까만 비단 옷은 벼루인데 두 사람은 누구냐? 이 앞에서 말했던 두 사람이겠죠. 자, 여기서
자네는 검은 머리인데 흰 머리라 하고 속이 비었는데 단심이라 하니, 그럼 이거는 지금 누구에 대한 말이냐면 붓한테 하는 말이고, 구망씨는 시를 모르는구나 라고 했어. 구망씨는 누구냐면은 종이에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붓과 종이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근데 아래에 보시면은 먹과 종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돼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옳은 것이죠. 나머지 것들도 보면서 왜 옳은지 앞뒷 내용을 잘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작품이 굉장히 좀 생소하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길게 됐는데 지루하겠지만 그래도 꼼꼼히 잘 보시고 좋은 어떤 학습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